안녕하세요. 오리진 복화 제3강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어휘 추리력을 늘려나갈 건데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너무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공부 얘기부터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커피 얘기를 좀 할게요. 항상 우리가 영어 어휘를 늘려나갈 때 처음에 기반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에서 시작하자고 그랬죠. 근데 그 단어 자체도 우리가 어렵게 외운 영어 단어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우리가 평상시에 맨날 쓰던 단어에서 출발하는 게 아주 쉬워요. 커피집에 가면은 여러 가지 커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인기가 많은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카푸치노라는 건데, 일단 이 카푸치노가 왜 카푸치노가 됐는지부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할게요. 자, 카푸치노는 일단 1500년대 터키와 관련이 있어요. 1500년대 터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이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이 파란 부분이 다 터키 땅이었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다는 거죠. 이 터키가 이제 유럽 쪽으로 계속 쳐들어오는데, 옛날에 이제 독일의 황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 당시에는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이 비엔나를 꺾으면 우리가 유럽까지 다 쳐들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600년대에 터키가 대대적인 군대를 몰고 비엔나에 쳐들어갔어요. 이 비엔나에 쳐들어갔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오스트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옆나라 폴란드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어요. 왜? 터키 사람들을 더 싫어했거든.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비엔나 앞에서 대승전을 거두면서 유럽이 전체가 이슬람 문화권이 될 뻔했는데 기독교 문화권으로 남게 되었다고 모든 유럽 역사책에 써있어요. 어디까지 진짜인지는 오늘날까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전투 후에 생긴 세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 유물이 있어요. 요거를 알면은 카푸치노라는 단어가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이 터키는 우리나라랑 형제국가라고도 하죠. 우리랑 민족이 같아요. 우랄 알타이 민족이라고. 근데 이 터키 민족은 우리처럼 사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갈 때도 북장구 꽹가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막 치고 그러면서 흥이 있어야지 전쟁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 군대가 진격을 할 때 옆에서 막 사물놀이를 하는 그 패거리가 있었어요. 그 음악이 너무 흥겹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많은 오스트리아 작곡가들이, 비엔나에 사는 작곡가들이 터키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작곡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행진곡 있죠.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단 따라다라따라따라따라. 노래는 안 부를게요. 어쨌든 이 모차르트라는 아이도 비엔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비엔나 사람들이 그 당시 터키풍 음악에 푹 빠져 있었으니까 이 터키 행진곡을 작곡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터키와 오스트리아의 전쟁 때문에 먹을 수 있던 음식이 바로 크루아상이에요. 크루아상은 원래 반달이라는 뜻이에요. 초승달이라는 뜻이죠. 엄밀히 말하면 프랑스어로 초승달이라는 뜻인데, 이 터키의 국기가 보다시피 초승달이었어요. 여기 있는 터키 국기는 지금의 터키 국기가 아니라 1600년대 터키 국기예요. 근데 오스트리아가 터키를 이기고 나니까 우리가 터키를 먹어버렸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실제로 터키 국기에 있는 초승달을 구워서 서로 나눠 먹기 시작한 데서 크루아상이라는 빵이 시작됐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전투 때문에 아직도 먹고 있는 음식이 바로 이 카푸치노라는 음료인데, 이 카푸치노라는 음료에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은 그때 폴란드에서 오스트리아를 도우러 왔던 한 장교예요. 이분이 이제 전투가 끝나고 전역을 하게 됐는데, 요즘도 이제 대기업을 다니시거나 공무업을 하시던 분들이 은퇴를 하면 커피집을 많이 하시잖아요. 1700년대에도 군인을 하시던 분이 은퇴를 하니까 커피집을 차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비엔나에 큰 커피집을 차렸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커피 맛을 잘 몰랐어요. 이탈리나 터키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했지 이쪽 사람들은 커피 맛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음료니까 맛있게 느껴지지만 사실 처음 커피를 먹어보면 그리 썩 맛있는 음료가 아니에요. 상당히 쓰단 말이에요. 비엔나 사람들은 단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고민을 했어요. 터키집, 이 커피집을 내가지고 지금 뭐 세도 내놨지, 권리금도 내놨지, 커피는 잔뜩 나왔지, 커피가 안 팔려요.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러다가 역시 로컬라이제이션이다.
그래서 이 커피에다가 조금 단 크림을 얹어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안 마셔. 왜냐면 커피라는 것 자체가 쓰다는 인식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멋있는 이름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당시 마침 오스트리아에는 이렇게 생긴 수도승들이 동량을 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수도승은 우리나라의 스님들과 비슷한 존재죠. 근데 이분들은 여러 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검소예요. 얼마나 검소를 하냐면 아무리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질 않으세요. 신발을 신는 게 사치래요. 그리고 평생 동안 옷이 단 한 벌밖에 없어요. 그 한 벌의 옷을 입고 바람 풍파가 불 때도 항상 견뎌야 되잖아요. 그 신발도 사치라고 하는 분들이 설마 우산을 쓰고 다니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 옷에다가 조그만 후드를 달아가지고 이거를 쓰고 다니셨는데 비가 올 때, 그래서 이 1600년대 수도승들이 후드티를 발명하셨어요. 우리가 캡 그러면 뭔가 머리와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자, 이제 영어 공부로 왔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캡이 무슨 뜻이에요? bottle cap. 뚜껑이죠. 캡 그럼 우리는 뚜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뚜껑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왜 뚜껑이 캡인 줄 아세요? 우리 가끔씩 비속어로, 물론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어떤 분이 뚜껑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많이 없으신 분들 얘기할 때 비속어로 그런 말을 쓰자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머리를 뚜껑이라고 비속어로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캡이 원래 머리라는 뜻에서 병뚜껑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자가 달린 이런 망토 있죠.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팔 없는 이렇게 생긴 망토 입을 때 원래 거기 모자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캡이 달렸다고 그래서 케이프라고 불러요. 이분들은 이 케이프를 뒤집어 쓰시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들을 카푸친 수도승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카푸친 수도승들은 평생 검소하기 위해서 한 벌의 옷만 입고 다니는 분인데, 동자 수도승일 때는 옷이 하얘요. 근데 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빨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이 옷을 입고 다니다가 이제 중년 수도승이 되면은 이 옷이 때국물이 묻어서 아름다운 연갈색을 띠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 비엔나가 파리와 더불어서 패션의 중심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들의 심리 중에 하나가 백화점에서 어디를 가도 이 수도승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연갈색의 때국물 옷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700년대 비엔나에서 갑자기 이 카푸친 수도승들의 때국물 색깔의 옷, 즉 카푸치노 색깔의 옷이 대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카푸친 칼라 코트, 카푸친 칼라 콜셋, 카푸친 칼라 부츠, 이거 하나가 없으면은 비엔나에서 패셔너블한 여성으로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김하 대장님이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커피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야, 커피 맛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맛으로 승부를 보지 말고 칼라로 승부를 보자. 커피에다가 하얀 크림을 섞으면은 요즘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카푸치노 색깔이 나더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저 커피를 1600년대 비엔나 수도사님들의 때국물 색깔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카푸치노. 자, 카푸치노, 아까 봤죠? 캡은 뚜껑이라는 뜻이고, 케이프는 모자가 있는 어떤 옷을 뜻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카푸친 수도승님들은 케이프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캡, 카푸, 이런 거는 뭔가 머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캐피탈이라는 단어가 있죠. 캐피탈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죠? 굉장히 헷갈리잖아, 우리 캐피탈.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우리가 무슨 현대 캐피탈, 아주 캐피탈 할 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본이라는 뜻이죠.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Seoul is Korea's capital. 그럴 때는 수도라는 뜻이에요. 두 개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capital city는 원래 머리 역할을 하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나라를 몸에 비유를 하면은, 우리나라를 몸에 비유를 하면은 머리가 어디겠어요? 머리 역할을 하는 데가. 모든 결정을 누가 해요? 어디서, 어느 도시에서요? 서울에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capital city, 머리 도시라고 불러요. 자, 머리 도시가 굉장히 이상한 표현 같죠? 한문으로 우리가 서울을 뭐라고 불러요? 한국에 수도라고 부르죠. 수가 무슨 숫자예요? 머리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서울을 머리 도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걸 갖다 영어로 직역하면 capital city, cap 도시라는 뜻이에요. 자, 또 capital이 들어있는 단어가 있죠. capital letter, 대문자라는 뜻이죠. 왜 capital letter가 대문자일까요? capital letter가 대체로 어디 와요? 문장 맨 앞에 오죠. 문장 맨 머릿부분에 오기 때문에 capital letter, 머리 글자. 그래서 대문자예요. 그죠? 이제 좀 일관성이 느껴지죠. 저는 왜 여기선 대문자고 왜 여기서는 수도고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리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capital letter, 문장 맨 앞에 머릿부분에 오니까 대문자, capital city, 모든 결정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나라의 머리가 되니까 수도. 그죠? 자, capital. 우리가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자본이라고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비유를 해볼게요.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우리가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맨 먼저 내리는 돌을 뭐라고 그래요? 건물마다 새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머릿돌이라고 그러죠. 우리 큰 건물 가면 여기 머릿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그 건물을 지을 때 맨 먼저 놓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머릿돌. 그렇게 생각을, 그거를 갖다가 서양 사람들은 비즈니스도 집 짓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캐피털, 머릿돈이라고 불렀어, 자본을. 그잖아요.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머릿돈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피털이 오늘날 자본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필요한 돈을 가끔씩 원금이라고 불러요. 그죠? 원금의 원자도 머리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은 영어가 우리나라 말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이 감을 잡기 시작하면 영어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캐피털리즘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이런 어려운 단어도, 이런 어려운 개념적인 단어도 원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캐피털리즘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 사회 시간에 틀리냐면은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를 해요. 자본주의는 우리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벌면 우리한테 돈을 벌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캐피털리즘은 그 뜻이 아니죠. 캐피탈은 분명히 머릿돈이라는 뜻이에요. 자본,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을 댄 사람. 캐피탈리즘이란 건 뭐냐면 투자자 위주로 경제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일한 사람 위주가 아니라. 자, 근데 이 C라는 단어가 우리가 두 강의 동안 이 얘기를 할 건데 변덕쟁이에요. C라는 단어가 가끔씩 S로 바뀌기도 하고 C라는 단어가 CH로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2강에서 얘기했을 때 단어를 뭉치고 나누고 한다고 그랬죠. 이건 뭉치기에 속해요. C라는 단어와 CH로 시작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면은 영어 단어를 기억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우리가 책을 볼 때 챕터라는 게 있죠. 챕터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챕터를? 1장, 2장, 3장 그러죠. 거기는 챕터 1, 챕터 2, 챕터 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챕터라고 부르냐? 우리가 책을 볼 때 이렇게 쭉 보면은 장이 넘어갈 때 대체로 나머지 장을 비워놔요. 그죠? 이렇게 여기 한 중간 정도에서 끝나면 한 장이 나머지를 비워놓고 장을 넘기면 그 다음에 머리부터 새로 시작해요. 그래서 글 머리를 새로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아까 캐피탈 레터 얘기했던 것처럼 챕터라고 불러요. 단지 C가 CH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헷갈리니까 두 가지 발음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를 볼게요. 캡틴. 캡틴 그러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대체로 중대장이라는 뜻이에요. 중대장, 대위 이런 뜻인데 캡틴은 원래는 머리라는 뜻이죠. 우리도 우두머리라고 그러죠. 한 패거리에서 제일 윗사람을 아니면은 수장 이런 말로도 불러요. 머리 숫자를 써가지고 그런 것처럼 캡틴은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한 배에서는 제일 우두머리가 선장이니까 선장이 캡틴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비행기에서는 기장님이 최고죠. 그러니까 기장이 캡틴이고 군인은 대체로 중대 단위로 돌아다니죠. 어디 훈련 나갈 때. 그럼 같이 돌아다니는 그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중대장님이 캡틴인 거예요. 대대장님은 같이 안 나오잖아요. 부대에 앉아가지고 난로 쬐고 계시니까. 근데 캡틴의 다른 발음이 뭐냐면 바로 치프탄이에요. 치프탄은 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C 발음하고 CH는 변신을 한다고 그랬어요. captain, chieftain.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C만 CH로 바뀌었을 뿐이지 정확하게 같은 단어인데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범위만 달라요. 캡틴은 군대, 배, 비행기에선 캡틴이라고 하지만 어떤 원시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남자들끼리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좀 무식한 짓 하고 있을 때 최고봉은 주로 치프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치프탄을 좀 자르면은 치프가 되죠. 치프는 머리라는 뜻으로 쓰이죠. 아직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비서 중에서 가장 높은 역할을 하는 자문까지 해주는 사람은 Chief Adviso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내가 어떤 브랜드 물건을 파는 사람 중에서 이 지역에서 최고봉이면은 Chief Salesma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아까 Chief가 아까 Cap이랑 같은 단어예요.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요리하는 사람을 셰프라고 그러죠. 근데 왜 그냥 요리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사람들이 셰프라는 단어를 쓰는 줄 아세요? 주방에 요리사는 여러 명이 있지만 셰프는 한 명밖에 없어요. 셰프는 원래 그냥 치프라는 단어의 프랑스식 발음인데 어떤 옛날에 이제 귀족집 가면은 큰 이 주방에서 여러 요리사가 일하는데 그 중에 명령을 내리는 사람,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셰프 드 퀴진, 즉 그 퀴진의 치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셰프를 프랑스가 요리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 단어만큼은 프랑스어로 쓰기 때문에 셰프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수석 요리사를 말해요. 하지만 수석 요리사만 셰프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거 어려운 건데 그냥 재미로 한번 풀어볼게요. 행클치프라는 단어 있죠. 행클치프. 손수건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짜증나요. 이거 외울 때. 왜 손수건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써야 되나. 근데 행클치프라는 단어를 잘 보면은 좀 특이한 단어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C 발음하고 CH 발음이 헷갈린다는 걸 갖다가 외우기에 굉장히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머리가 아까 chief나 chef라는 발음이 난다고 그랬어요. cap이랑 같은 단어다. 근데 가끔씩 변신을 한다. 기억나죠? 옛날에 손수건이 처음 발명됐을 때는 뭔가 이렇게 손을 닦으려고 그러는 것보다 요즘 패셔너블한 아주머니들이 하듯이 머리에 이렇게 감고 다니기 위해서 발명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커버한다고 그래서 원래 커버치프라고 불렀었어요. 커버치프. 알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손을 닦는데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앞에 핸드를 붙였어요. 그래서 핸드 커버치프. 손 머리 가리개라는 이상한 단어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handkerchief라고 지금은 굉장히 빨리 발음을 하지만 이걸 갖다가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hand, 손에 들고 다니는 cover, 머리를 커버하는 chief, 머리를 커버하는 것이다. 이렇게 C하고 CH 발음은 자주 헷갈려요. C하고 CH 발음이 헷갈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특히 대학생 여러분은 다 캠퍼스에서 공부를 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캠퍼스는 원래 대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밭이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 로마 부근에 가면은 캄파니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왜 캄파니아예요? 밭이 많은 동네여서 캄파니아예요. 이 단어가 어떻게 생긴 단어냐? 옛날에 옥스퍼드 대학이나 솔보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있어가지고 빽빽했어요. 운동장이 없었는데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 가니까 그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을 지을 때 처음으로 진짜 여기 과학동, 여기 사회동, 여기 인문동 이렇게 하고 쫙쫙 벌려놓은 거예요. 처음에 유럽 교수들이 초청받아가지고 미국 대학을 갔는데 야 너네 대학은 무슨 밭이니? 무슨 캠퍼스니? 이래가지고 그 단어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 CC를 꿈꾸시면 절대로 교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나면 안 돼요. 밖에 부지에서 만나야 캠퍼스 커플이에요. 우리가 장난이에요. 우리가 캠퍼스를 그래서 대학 부지라는 뜻으로도 쓰고 원래 뜻은 밭이라는 걸 알면은 굉장히 쉽게 여러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도시 생활에 지쳐서 캠퍼스 즉 야외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캠핑을 한다고 그러죠. 대략 이런 게 짐작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휘 추리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춥고 배고픈데 일부러 나가서 캠핑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남자들도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캠핑을 하죠. 왜? 군대 가서 캠핑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 군대 가서 캠핑을 했기 때문에 캠핑을 한다라는 뜻인 캠페인이라는 단어가 작전을 개시한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군대 막사에 있을 때는 작전을 개시하는 게 아닌데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쭉 캠퍼스에 나가가지고 캠프를 치면은 그때부터 캠페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마케팅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본사에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캠페인이 아니고 판매 요원들이 딱 길거리에 나가지고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은 캠페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캠페인에서 승리하면 캄피온이 되는데 원래는 C 발음하고 CH 발음이 자꾸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캄피온이랑 비슷한 우리가 알고 있는 CH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챔피언이죠. 그래서 캠페인에서 승리한 사람이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승리자라는 뜻으로 쓰여요. 로마 시대의 유명한 챔피언, 즉 승리자 중에 한 명이 옛날에 역사책에서 읽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이 프랑스의 랑스라는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거기 가면 밭이 무지하게 많아요. 포도밭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정복한 땅이 많아가지고 정복한 마을마다 이름 짓기도 골아파 죽겠는데 이 동네 뭐라고 부를까? 그러니까 전석부관이 와가지고 장군님 뭐 따로 이름 지을 거 있습니까? 어차피 밭밖에 없는데 그냥 밭이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그러면은 캄파니아, 밭 마을이라고 부르자 라고 했는데 이 크 발음이 안 되는 대표적인 민족이 이 CH로 자꾸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 사람들이 K 발음을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캄파니아라는 발음을 갖다 자꾸 뭉개서 샴페인 이렇게 발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포도밭이 많다고 그랬죠? 그 포도밭에서 어느 날 기온 변화가 일어나면서 원래 멀쩡하게 만들어진 와인에서 기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기포 생긴 와인을 옛날에 다 버렸었대요. 근데 돔 페리뇽이라는 어떤 한 수도승이 어느 날 이 기포 나는 와인을 갖다가 술이 모자랐는지 마셨는데 갑자기 술 취해가지고 수도원을 뛰어다니면서 나는 별을 마시고 있어 라고 외친 데서 사람들이 샴페인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돔 페리뇽은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돔 페리뇽 샴페인 회사에서 역사를 위조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어쨌든 샴페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밭이란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샴페인은 굉장히 불어로 들으면 고급스럽게 들리지만 원래 의미는 밭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샴페인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어디예요? 대전. 큰 밭. 그렇기 때문에 샴페인이라는 술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대전주예요. 얼마.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영어에 달라 보이지만 같은 단어, 그리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단어를 갖다가 나누고 붙이고 하는 법을 갖다가 공부를 할 건데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나누고 붙이는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가르겠나. 좀 감을 잡는 레벨이기 때문에 지금은 입문 레벨이기 때문에 C와 CH라는 발음이 혼돈돼서 쓰이기도 한다는 감만 잡았으면은 오늘 강의에서는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캡틴이 치프턴이 되기도 하고 캠퍼스에서 승리한 사람이 챔피언이 되기도 하고 캐피로 대문자를 쓰는 부분에서 새로 시작한 문단이 꼭 캡터가 되는 게 아니라 챕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 CH가 들어있다면 혹시 그 단어가 내가 아는 단어 중에 C로 시작한 단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어휘 추리력이 길러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C가 S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거는 4강에서 알려드릴게요. 3강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